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고금리 장기화 공포에 빠졌는데요.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FOMC 정례회의 이후 내년 말 목표 금리가 5.1%인 점도표를 공개하자 고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월에는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도 불안정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고물가, 고금리의 더 탈출구는 없나입니다. (2023년 9월) 미국 FOMC 점도표 내년 말 목표 금리 5.1%. 2023년 10월 19일 미국채 10년물 금리 16년 만에 연 5% 돌파. 2023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6회 연속 동결. 2023년 10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물가 여전히 높다.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장기 고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구하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가고 고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주요 예측 기관들은 물가 목표 6% 도달 시점을 미국은 2026년, 미로 지역은 2025년 하반기, 한국은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전망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전 세계 금리 정책을 좌우하는 미국이 2026년에 2% 물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는 완연한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가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뿐 아니라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와 탄탄한 고용시장으로 물가는 6월 저점을 찍은 직후 7월부터 상승 전환했고 9월 물가는 3.7%까지 올라섰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난 10월 19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년 만에 연 5%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다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경고했는데요. 장기화되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고물가, 고금리의 더 탈출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실장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왕자의 게임을 좀 인용을 하셨던데요. 네. Winter is coming, 그래서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왕자의 게임에 보면 그 겨울이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면서 네. 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실력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거를 보였는데 네.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적으로?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한국 경제는 이미 23년에 진입한 상태라고 네. 저는 진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는 2024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진단할 때 뭐 기준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경기고 하나가 물가인 건데 잠재 성장률 혹은 평년 성장률 수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3.8%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 3.8%를 밑도는 구간이면 둔화, 크게 밑돌면 경기 침체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성장률이 3.0%, 네. 내년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9%니까 네,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고물가가 같이 맞물리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고물가가 해결되지 못한 채 2024년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2023년에 풀었어야 할 네. 반드시 해결했어야 될 그 숙제였는데 이 숙제를 마저 못하고 내일로 미룬 거죠. 네. 근데 내일은 분명 내일 또 다른 숙제가 있는데 어제 숙제랑 오늘 숙제랑 같이 해결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은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저는 물가 상승률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그 목표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고물가 기조가 24년까지 지속되고 경기 침체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니까 경기 침체 맞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한원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인용한 얘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확실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체감적인 물가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네. 서민 경제나 일반 사람들은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이렇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의 괴리감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마 실물 경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일 겁니다. 네.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높다 안 높다를 체감하는 것이지 저도 주유할 때 1,600원인가 1,700원인가 그 가격이 높다 안 높다를 가지고 고물가인지 저물가인지 체감하는 것이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022년 6, 7월 달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 상승률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는 네. 그러나 여전히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준점 대비해서 작년 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2, 3% 올랐다고 해도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높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요. 네, 단순히 그냥 전년도 비교해서 기저 효과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나면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서 그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일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짜리가 5% 올랐는데 거기서 또 3% 오르니 물가는 그 얼마 전에도 5% 올라서 너무나 비쌌는데 네. 거기다가 또 2, 3%가 올라주니 얼마나 좀 허덕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면 괜찮은데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가구당 약 398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2022년 끝자락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거마저 한 20만 원 정도 줄어서 명목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경제 맞고요. 그리고 아마도 체감하는 그 물가는 정말 가혹하기 짝이 없을 만큼 비쌀 것이고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는가 그걸 잣대로 해서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구분짓고 들여다보는 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물 경제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를 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관점에서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거나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거나 하면서 돈의 이동이 또 일고 자본시장에 기회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구분짓고 이 실물 경제와 이 자본시장 간의 격차를 우리는 그림 그리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그 무섭게 보는 이유는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네. 경기 침체만 왔다 그러면은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써서 뭐 경기를 좀 부양시키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그래도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겠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끼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그 끓는 물 속에 개구리 같은데 반쯤 익은 것 같다. 굉장히 좀 그 딜레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은 저는 경기를 진단할 때 한국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전에 발간했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첫 번째를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였습니다.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6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가 더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침체되는 게 두려운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 경제를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경제니까 당연히 경기는 떠받침이 되니까 물가만 잡기 위해서 두 마리의 토끼 중에 물가라는 토끼만 잡기 위해서 달려가도 되는 그런 미국 경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하게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해오고 있다. 유럽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5.5% 연말까지 한 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10년 국채가 5%를 상회한 적도 있고 지금 뭐 그 5%대 근접하고 있는데 네. 이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23년 8월까지 놓고 70년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가 5.57%가 평균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느끼는 거는 기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을 버티면서 지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실장님께서 뉴 레짐을 말씀하시면서 네. 이게 굉장히 오래 지나면서 이게 새로운 거로 그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이 5%에 대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분명 기준이 2020년, 21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유례 없는 기준금리를 만나면서 제로금리를 만나면서 그게 하나의 금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고 심리적인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높은 기준금리를 만나면서 그거랑 비교해서 너무나 높은 금리다, 고금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게 기준이었던 게 아니라 이게 기준으로 또 바뀌고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니 높은 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데 네. 그 변화의 초입에 그 저항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자본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2022년에 소위 제로금리에서 5.5%를 향해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 4번 할 때 네. 이때 엄청나게 두려움, 공포감 갖고 시장에서 떠났죠. 돈을 주식시장에서 이탈시키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 HTS를 지우고 돈의 이동입니다. 은행으로의 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돈이 이동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4년 그 고금리의 장기화는 물론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 고금리가 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네. 이 기준금리가 소위 평범한 금리가 되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이게 그렇게 높은 금리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대로는 금리 인상할 일이 없네. 혹은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하는 종류의 시장의 평가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이 높은 금리를 기대감의 형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적인 현상, 뉴 레짐의 시대에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 그 고물가 고금리가 더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 형국,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지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의외로 자본시장에서는 이 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돈의 이 주식시장이나 또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뭐 자산시장까지 돈의 유입이 있는 시장,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사실 그 1, 2차 그 오일 쇼크 때 미국의 폴 볼커가 2차 그 오일 쇼크 때는 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은 뭐 격세지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왕자의 게임도 말씀하셨지만 네. 겨울이 오고 있는데 과연 대책은 있는 거냐? 그걸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네. 무엇을 좀 정부가 해야 될까? 네. 근데 그 아까 초대도 말씀하셨지만 그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굉장히 진중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겪겠다, 일본 따라간다라는 거 그거만큼은 싫어하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는 위협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것은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으니 지금 2%에서 그것도 채 안 되는 1.8%를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잠재 성장률의 구성 요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그다음 하나 자본 투입, 마지막 하나가 생산성이죠. 총 요소 생산성. 이 3가지가 정확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3가지 부문인데요. 노동 투입은 우리가 어찌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오히려 기존에 전망했었던 인구 추계가 또 이제 수정 조정되면 최근의 출산율 기준으로 다시 재추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노동 투입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상수화된다. 오히려 더 악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하는 가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보고 전망할 때 그게 합리적인 가정인지를 전제를 깔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원하진 않지만. 그다음 2번째는 자본 투입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처했을 때, 고금리가 장기화될 때, 하물며 고물가가 장기화될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민하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신사업 진출하거나 신제품 출시하거나 뭐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종류의 고민보다는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남은 것이 생산성인 거예요. 근데 생산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 관점에서의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방식의 전환, 생산 방식의 전환, 혹은 기술 개발, R&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한 단위의 노동 투입, 한 단위의 자본 투입에 대한 그 아웃풋이 커지는 것, 그게 총 요소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걸 프랙티스로 해서 실제로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하면 네,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2024년 예산안이 국회를 완벽하게 통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심층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24년 예산안이 그 어떤 데보다 긴축적으로 그 제안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현 정부가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해서 물가 안정을 좀 기여하고, 그리고 세입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세출만 적극적으로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좀 살펴나가는 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근데 이 재정을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지출할 것인가? 네. 선택을 그죠? 12대 부문별로만 해석을 한다면, 근데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12대 부문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은요, 교육 부문과 R&D 예산만 집중적으로 줄이는 그게 의사결정이거든요, 현 정부의. 근데 저는 반대로 다른 건 다 줄여도 교육비와 R&D 예산을 늘려야 된다. 오히려 생산성이나 혁신을 위한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R&D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교통사고가 나타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신호위반한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못하게 만들고 신호위반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자동차를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돌파구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는 R&D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기술력을 보강하고, 또 중국이 아닌 그 밖에 알타시아라고 하죠.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면 더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교육비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육비 예산을 줄이자,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교육 예산을 더 늘려서 전 인구의 고급 인재화를 만들어서 차원이 다른 총 요소 생산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정부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 예산의 어떤 긴축적 재정 이 부분은 50% 공감하지만 재정을 편성하는 부분에는 50%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모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미국 대선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느 때보다 더 그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화당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IRA나 이런 것도 폐기시킬 가능성도 크다. 연준의 압력을 가하겠다. 과거에 뭐 트럼프도 그 제롬 파월을 그 뭐 파면시키고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산업적으로도 또 국제 정세적으로도 판이 달라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소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리드했었던 그 산업이 주로 석유화학 산업,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그렇죠. 탄소 저감 산업, 전기차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산업에 어떤 산업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그 포커스 자체가 다릅니다. 역시 뭐 의회를 통과해야만 이런 법안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제 의회의 구성도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할 만한 수준만큼은 정부가 최대한 리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의 생태계가 분명히 바뀔 것이고요. 그런 변화도 역시 우리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조금 그 범위를 좁혀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어떻게 재분배를 하고 해야 될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금리가 4, 5% 정도 된다면 네. 이거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게 과연 투자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는데 네. 그 실장님께서 뉴 레짐 시대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라 이런 그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 후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제 의견을 드린다면 역시 고금리 상황에서 저축은 좋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저도 저축을 많이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저축에 대한 추천은 아마도 23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축은 괜찮다. 특히 안전추구형 투자자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3년 지금으로선 2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금리의 인하는 24년 끝자락이나 25년으로 미뤄질 수 있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네. 그렇지만 기준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은 24년 2분기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현재 좀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실적치가 2%에 가까운 숫자, 예를 들어 2.8, 2.9%, 이 정도의 숫자를 목격하면 시장은 잔뜩 기대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돈의 이동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리 없겠지만 기준금리 동결만으로도 악신호는 아닌 거고요.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그런 시점에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자산이 부동산인데요. 인플레이션 시대, 소위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는 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장착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은 캐시를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인플레이션을 나름 해칭한 거예요. 그렇죠. 이자율만큼을. 근데 저축도 아니고 캐시로 들고 있는 것은 굉장한 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장독에 구멍이 난 상황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캐시로 갖고 있는 형식이 전세보증금이죠.
그러면 저는 집값 등락률이 강하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 강보합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실 만큼의 강보합세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아닐 겁니다. 집값 상승률이. 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밑도는 것은 전세 보증금의 가치의 상실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갖고 있기보다는 내 집 마련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나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집값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만큼 혹은 대출 이자율을 뛰어넘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의존해서 집을 사시라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이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방법은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산의 형태로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캐시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의 덫, 탈출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과 주요 통화 정책 행보를 진단하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을 고민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라면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주가는 더 오를 거라 믿는다 했는데요. 장기화되는 고금리 시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키워갈 펀더멘털이 뛰어난 기업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